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박찬일 셰프님의 노포의 장사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노포들의 장사법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렸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댓글들도 여러 달렸고요. 특히 나인클라우드님은 최고의 극찬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 진심 어린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릴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역시나 박찬일 셰프님의 책에 대한 건데요. 혹시 백년식당이라는 책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절판되어서 지금은 중고로도 조금은 구하기 어려운 책인데 이 책이 이번에 개정판으로 나왔거든요. 바로 이 책인데 제가 출판사 측에서 미리 원고를 받아서 읽어보고 이 내용은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늘 박찬일 셰프님, 아니 기자님이라고 해야 할지 이제는 뭐 작가님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분의 글을 보다 보면 약간 전율이 돋거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여러 진심 어린 댓글을 달아주신 것처럼 어떠한 장사의 진심이라고 해야 할까? 화려한 기술보다는 부드러운 갈대 같은 유연함으로 30년, 40년, 거의 100년 가까이 장사를 하고 있는 힘의 원동력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에 소개된 20곳의 노포들 중에 딱 2곳만을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제목에도 써놨듯이 1년 중에 2달 보름은 문을 닫는 식당과 월세가 없고 주인 인건비를 계산에 넣지 않아야 한다는 집이에요.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로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기간 휴가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집의 운영 비법은 뭘지, 그리고 주인 인건비는 필수로 계산해야 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그걸 왜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1년 중에 2달 보름을 문 닫는 식당은 대구에 있는 상주식당이라는 곳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상주하다의 상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경북에 계신 분들은 상주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박찬일 셰프님은 2가지의 의미 모두 다 책에 써놓으셨는데 정답은 상주에서 올라와서 장사를 시작한 게 답이에요. 대구의 대구식당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보통 타 지역 이름을 식당 이름으로 쓰는 곳을 보면 본디 고향이 그곳일 경우가 거의 99%예요. 그 이유가 나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그 고향의 스타일대로 음식을 만든다라는 일종의 흔히 말해서 마케팅이 되는 거죠. 물론 상주식당이 그것까지 생각하고 수십 년 전에 이름을 짓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상주식당은 메인 요리가 추어탕이에요. 제일 궁금한 게 1년에 2달 보름을 어떻게 쉬는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12월 15일까지만 장사를 하고 문을 닫고 3월 1일이 되면 다시 오픈을 해요. 이걸 수십 년 동안 하셨으니까 이제 단골들은 다 알죠. 재밌는 게 12월 15일, 그러니까 2달 보름을 쉬기 전 마지막 영업일에는 손님들도 그걸 아는지 꽤 늦게까지 가게에 머물기도 하고 또 늦게 오는 손님도 많다고 해요. 제 개장을 하는 3월 1일에는 줄을 서기도 하고요. 아마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가게 운영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조차도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지 시도해보진 못했던 거니까요. 다만 이렇게 쉬게 된 계기가 오로지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라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된 식당일의 쉼표를 찍기 위해 휴가를 길게 정한 게 아니라 손님들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상주식당이 1957년도에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추어탕이라는 메뉴가 당시만 해도 사지사철 나오는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았어요. 미꾸라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배추도 수급의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나 미꾸라지는 겨울철에 얼음이 얼고 하니까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은 게 시작이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곰탕을 팔거나 육개장을 팔면 되지 뭐하러 문을 닫아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딱 추어탕만 팔아요. 그것도 살이 탱탱하게 오른 미꾸라지만을 고집한다는 이야기예요. 겨울철에 잡는 미꾸라지는 살도 통통하지 않고 삐쩍 마르니까 맛도 없었겠죠. 물론 지금이야 사지사철 양식 미꾸라지도 있고 재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만 역시나 12월 15일이 되면 문을 닫아요. 이제 그게 아예 전통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 책이 2013년도쯤에 박 셰프님이 방문하고 쓴 글이라서 지금도 그럴까 싶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역시나 여전히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주인 할머님의 모습인데 하얀 백발이 참 인상적이죠. 내부 풍경은 더 옛날집스러운 분위기예요. 어느 한 분이 리뷰글을 남기신 걸 봤는데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참고로 무조건 호불호 갈린다. 조미료에 익숙한 얘기들은 싱겁다며 투정 부릴 수 있다. 하지만 항상 할머니가 엄마가 해준 바로 그 집밥 맛을 몇십 년간 유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훌륭한 식당임을 알 수 있다. 이분이 영수증 리뷰는 딱 한 번만 쓰셨지만 아마 단골이신 것 같아요.
박찬일 셰프님은 주인 할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완벽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주인 할머니의 성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한때는 하루에 720그릇까지 팔았지만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겨울의 폐점이 오히려 이 식당을 더 유명하게 만든 계기가 전 되었을 거라고 봐요. 늘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생기는 거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식당이 따라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스토리가 생기진 않겠지만 말이죠. 혹자는 이런 가게들을 보고 문만 열어두면 손님이 오는데 왜 닫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인 할머니의 말을 빌려서 대신 답해드리자면 미꾸라지가 좋아야 합니다. 배추도 중요하지요. 몇십 년 된 집이어서 공급해주는 곳이 일정한데 그래도 쉼없이 따져봅니다. 잘 되는 회사나 가게가 어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이 말인즉 최고의 재료가 나오는 시기에만 장사를 하겠다는 일념 하나, 이걸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식당은 없다라는 할머니의 말에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한 대 세게 팍 두드려 맞는 느낌이 드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당은 상주식당과 비슷한 시기에 오픈한 국밥집인데요. 1956년에 오픈한 부산에 있는 할매국밥이에요. 아마 부산하면 국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부산에는 국밥 브랜드가 너무나도 많아요.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서 개인점이 너도 나도 원조라고 내세우기 때문에 이 관광객 입장에서는, 혹은 출장을 갔다가 제대로 된 국밥, 그러니까 전통 있는 국밥을 먹으려고 찾다가 제풀에 지쳐서 근처 국밥집을 방문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저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고요. 박찬일 셰프님은 책에서 이 할매국밥집을 소개한 이유가 아주 명확했는데,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돼지국밥에 가장 큰 포커스를 뒀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유명한 국밥집인 대연동의 쌍둥이 국밥집 같은 경우는 줄을 서는 곳은 맞지만 뽀얀 국물을 자랑하는 전통이 서울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반면에 소곰탕처럼 맑게 끓이는 자갈치 시장 옆에 있는 토성동의 신창국밥이나 오늘 소개해드릴 할매국밥은 서울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게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신창국밥은 분점이 부산에 꽤 많이 있고 할매국밥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가진 가게들은 많지만 범일동에는 아마 이곳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에요. 참고로 박찬일 셰프님의 지인은 이 국밥을 먹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일부러 내려가기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맛일지 꽤 궁금해요. 입에 쩍쩍 달라붙는 그 육수가 매번 생각난다고 셰프님도 술 마시고 그리워한다고 했는데, 대충 짐작만 가지 잘 상상이 되지 않는 맛이에요. 범일동의 할매국밥집이 특별한 건 제목에도 써놨지만 월세랑 주인 인건비를 재료에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할매국밥집은 조금 허름해 보이지만 자가 건물이고 주인분의 원칙이 본인의 인건비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월세가 없으니까 그 돈을 재료에 투자할 수 있고, 본인 인건비가 적어도 수백만 원은 될 터이니까 그것까지 재료의 질을 높이는 데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과연 누가 주인 인건비, 월세 없는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상주 식당과 아주 같은 맥락인 건 분명해요. 타협하지 않는 것, 절대로 재료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부분 말이에요. 심지어 이 국밥은 가격이 4,500원이었어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5,500원으로 올랐고요. 아직도 그 기존은 똑같다라는 말이죠. 비결이라 하는 게 없다 아닙니까? 글쎄 다 지켜보셨으니 알아서 써져 있어. 별거 없어요. 똑같이 하는 기제 뭐. 셰프님의 물음에 주인 할머니가 답한 내용이에요. 구수하고도 정가머리 말투. 직접 음성을 전해듣지 못했지만 책을 통해 읽기만 했는데도 그냥 목소리가 머릿속에 막 울려 퍼져요. 귀찮지만 하루에 고기를 2번 삶는 이유,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를 단 1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본인 인건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뚝심, 이게 다 노포의 기본 덕목인 손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짧은 영상에 먹는 모습도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하지만 이 가게들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박찬일 셰프님이 쓰신 책이나 기획문을 보면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현장감이 엄청나게 묻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제가 그 식당에 마치 와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총 20곳의 노포 가게를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백년식당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에 출간되었다가 절판되고 개정판으로 새로 나온 거예요. 노포들의 가게는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 그리고 진짜 셰프가 말하는 노포들의 식당은 어떤 맛일지가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보고 이 노포들의 식당에 찾아가신다면 꼭 박찬일 셰프님 이름을 한번 팔아보세요. 셰프님 책 보고 왔어요 라고 말이죠. 아마 흐뭇하게 웃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 권프로였고요. 노포들의 진심을 통해서 우리도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있습니다.